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지도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인데 누군가 해본 선배들이 해왔던 시행착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덜 실수하고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쓴 책은 그 중에 돈 관리 쪽으로 한번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돈 많이 버는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 가지 무용담들이야 여러 언론 아니면 SNS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를 옆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겨야 되는 그런 본인만이 갖고 있는 딱 명확한 코어, 이 중심 같은 것들이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만 짜집기 해서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책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된다라는 확신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강의 갔다가 청강자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당신을 믿어라 이거든요. 사실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누군가 인정을 받는 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건 불확실성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응원해 줄 수 있는 내 아군들을 이렇게 곁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잃는 건 없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잃는 게 두려워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된다면 물가는 상승하고요. 남들은 더 성장하기 때문에 난 제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후퇴하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걸 걱정하며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열정 그리고 실천이 좀 있어야 더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분들이 책도 많이 쓰고 영상도 너무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전 안 돼요. 일단 번 금액의 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라. 공감은 돼요. 그런데 애초에 취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렇게 빚이 쌓인 상태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절반을 저축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유 금액 그리고 보유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쓴 이 기술 중에 하나가 이 OX라고 하는 돈관리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 쓰면 죽는다. 꼭 써야 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X라고 표기를 해서 일단 내가 있어야만 하는 돈을 확인을 한 후에 그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는 것. 이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사기당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에 살아야 되니까 정말 없는 돈 다 쥐어짜가면서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 지속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궁상 떤다는 얘기 많이 듣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지속 가능한 저축,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려면은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그 파일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OX라는 그 기초 돈관리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정말 큰 시행착오를 딱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 스스로한테 가장 제가 너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넌 이거 잘못했어, 넌 이러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그럴 수 있어, 맞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저한테 너무 너그러운 저를 봤는데 이걸 제 미래의 제가 봤을 때는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되게 위험한 요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요. 안 쓰면 죽는 정도까지 아주 빡빡한 그 O라는 금액을 해놓고요. 이건 이제 생존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담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커피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정말 탕후루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킨을 먹어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지출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는 내야 된다라고 하는 돈, 그리고 할부 대출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돈, 출근은 해야 되니까 차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밥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먹고 사는 정도의 딱 그 파이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신 그 생존 지출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두 번째 단계, 생활이 유지되고 정말 궁상 떨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의, 그거는 두 번째 단계로 두시고 먼저 1단계부터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잃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걸 늘려야 된다라고 더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공통점은 뭐였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좋은 것들을 누려보셔서 그런지 그걸 더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성취되는 것들을 한번 습관화 시켜봐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얻는 습관, 큰 것으로 목표를 두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그것들이 되게 활력이 되고 그러면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고민했었던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건 벌어보니 좋더라 라는 걸 느꼈으니 이걸 더 유지하고 싶더라 라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유지시키고 싶더라 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분들은 현 상황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 욕심,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는 전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어요. 정말 쌀값이 없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있나? 있어요. 네, 정말 힘들었었던 그때 저는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내 가족이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 정말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무언지 그때 더 먼저 고민해 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도 얻고자 하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걸, 그 파랑새는 원래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남의 것, 좋아 보이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내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고민하시고 그걸 먼저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제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지도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책도 보고 교육 자료도 보고 교육도 청강하러 다니기는 했는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번 분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방법을 실천하기에는 일단 종잣돈 1억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천할 수 없는 방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작은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입이 지속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억씩 버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수님이 되게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돈이 없다가 한 방에 빵 벌어오니까 큰 돈이 생기면 좋지만 이 수입이 또 언제쯤 올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수입이 훨씬 더 작아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선배가 돈이 좀 크게 벌릴 때는 이걸 쪼개서 월 생활비로 줄 수 있게끔 나눠놓고 큰 수입은 이제 투자할 때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수입에 정말 큰 잭팟이 터지기를, 막 대박이 터지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입을 쌓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돈을 모으는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안 써야 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쓰면 죽는다. 그 외의 모든 돈으로 구분을 해서 내가 번 돈에서 정말 써야만 되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돈을 먼저
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면 3개월치 아니면 5개월치 정도의 정말 이 생존 지출액을 모아 놓으신 상태에서 저축을 하시고 지출을 하시게 되면 일단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니까 돈 모으는 거, 투자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BC라고 하는 중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생존 지출, OX는 초보, ABC는 이제 중급인데 중급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하면 잘 썼다, 만족한다 라는 기준, 그리고 B는 애매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A씨, 후회된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눠서 A씨,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 놓고 이 부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빵을 자꾸 사는데 가계부를 적다 보니까 괜히 썼다, 후회된다라는 게 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빵을 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또 후회하지 않을까? 하면 이제 빵 먹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살도 빠지고 돈도 덜 쓰고 이렇게 먼저 생존 지출을 보신 후에 ABC를 통해 후회되는 지출을 잡으시다 보면 정말 돈이 조금 모이는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6개월 내에 결혼 안 할 거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셔서 급하게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먹는 것까지도 다 아껴가면서, 그러니까 6,000원짜리 밥 먹을 거를 1,000얼마짜리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돈을 그렇게까지 아끼셨던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위에 빵꾸 나서 병원 다니시면서 되게 후회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생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는 써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작정 아끼는 사람은 지속이 되냐 안 되냐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라톤이더라고요. 이거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행위이더라고요. 그렇게 지속이 되려면 결국은 애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난 이만큼은 있어야 되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시고요. 제가 가졌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업은 월급을 되게 조금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생존 지출보다 부족한 월급을 참아가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빚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생존 지출을 확인을 하고 내 현 수입을 비교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업을 바꾸는 그런 결단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오지랖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거 정말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가계부는 써보셨나요? 다들 써봤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하죠. 지금은 쓰고 계신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돈을 쓸 때마다 기록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완벽한 걸 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놓치면 오늘 망했어 이러면 자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습관이 중요하니까 놓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야만 가계부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출 항목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비, 통신비, 공과금, 외식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 복잡해서 저는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못하는 것들을 가계부를 쓰게 만들기 위해 제안드린 게 바로 단순화입니다. 항목은 정말 수십 가지로도 구분해 봤는데요. 복잡하기만 하고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OX 단순화 시키세요. 그래서 돈을 쓰면 이거 안 쓰면 죽어? 안 써도 돼. 딱 이런 구분으로 초보 가계부를 일정 부분 쓰면서 기록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A, B, C 구분해서 이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기로 돌아가도 또 쓸만한 가치 있는 거야? 그럼 A. 아니야, 안 쓸 거야. C, 애매한데? B 해서 A, B, C로 지출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비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면 택시비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 정말 3번 환승해 가면서 차비 아끼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다가 몸이 더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과감히 택시를 타고요.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는 게 훨씬 더 이후에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기에 더 용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택시비가 있고요.
정말 불필요한 택시비가 있어서 택시비, 교통비로 구분을 하던 과거의 가계부는 지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계부도 감성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거 쓰고 후회해? 그러면 다음엔 쓰지 말아야지. 이거 써도 괜찮아? 만족스러워. 다음에 또 써야지. 이런 상황이 생겨야 저희가 판단이 돼서 돈을 쓸 때마다 자각하면서 후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걸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지출을 제어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제어하는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법적인 건데요. 여러분이 편하신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손으로 쓰시고요. 손으로 썼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둘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이 방법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새 좋은 도구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가계부 이번에 또 연초라서 교보문고나 명품문고나 이렇게 가보니까 가계부들이 쫙 앞에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 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지출 항목은 생활비인지 교통비인지 외식비인지 구분되어 있고 총 얼마 썼고 이런 거 자꾸 기록할 수 있게 기록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계부는 기록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 양식 그런 거 자꾸 사지 마시고 사용하시던 수첩에 지출한 거 옆에 A, B, C 지출한 거 옆에 O, X 기록을 하셔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내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X,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C 지출이 많은지 그렇게 스스로 모니터링만 하시면 되고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3개 통장, 4개 통장 이런 되게 정말 유명한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거지 남이 했었던 좋은 방법은 저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있으면 써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00만 원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 있는 대로 그냥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얼마를 써야지 라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만큼만 통장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신용카드를 2개를 쓰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한 번 나갔을 때 이번 주에 쓸 용돈만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0만이든 제한된 금액만 넣어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신용 한도를 최대한 갖고 있는 신용카드 2개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있는 건 제가 갖고 다니면서 사고를 칠 수 있으니 집안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큰 물건 살 때 그럴 때 할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쟁여두는 걸로 하고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요만큼만 갖고 다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쓸 만큼만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모아두는 통장을 구분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고요. 요 1단계가 되시면 3개 통장, 4개 통장 이런 것들 따라 하시는 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용하는 이제 컵으로 예를 든 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마트에 갈 때 사려고 하는 항목을 다 적어놓고 가서 그것만 사야지 충동적으로 더 사지 말라고 해서 지출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사용하는 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쓰려고 하는 만큼의 컵을 찾는 거죠. 나는 소주잔만큼만 있으면 돼. 맥주잔 정도는 있어야 돼. 500cc 정도의 잔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쓰려고 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만큼만 모아두는 통장을 쓰게끔 컵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항아리 같은 경우도 이게 있거든요. 장을 넣어뒀는데 이게 좀 묵혀야 되는데 자꾸 열어다 보면 거기에 공기가 자꾸 들어가고 이상한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닫아놓고 10년, 20년 또 묵혀야 되는 또 다른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아리 같은 경우도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단기 통장과 4에서 6년 또는 4에서 7년 정도의 중기로 두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통장과 7년, 8년 이후에 은퇴자금까지 모아놓는 정말 장기의 항아리를 이렇게 따로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금융사가 다 달라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하는데 적금 들고 중간에 해약하면 받기로 했던 만큼 이자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들은 이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넣었다 뺐다가 황금성이 좋고 내 현금화가 되게 용이한 은행 쪽의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년에서 7년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묵혀두니까 이때는 펀드 같은 거,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하는 분들은 데일리 트레이더 막 해갖고 막 단타로 막 치고 빠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주식의 개념 자체는 중기저축 이상입니다. 예,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이걸 장기로 둬서 어마어마하게 불리시는 분들이고요. 주식은 사실은 단기가 아니고 예, 중기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펀드나 주식 같은 형태의 투자 상품을 예, 중기 항아리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는 오랫동안 둘 거잖아요. 그러면 복리가 적용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리는 넣었던 돈이 이자가 붙으면 이 더 커진 원금만큼 이자가 더 불어나요.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가 더 불어나는 형태의 그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리가 되는 금융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터지면 사망하면 받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투자도 다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장기 항아리로 두시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복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항아리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돈을 써야 할 때 돈이 없는 게 걱정되시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모으려면 꾸준한 수익이 있는 게 되게 좋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OX 지출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 지출의 3개월만큼, 5개월만큼을 먼저 채워넣는 비상금 통장 두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만큼 하던 대로 하시는데 이때 제일 불안한 게 쓰려고 하는 돈이 없을까봐라는 불안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비상금 통장이 있으면 생각보다 심적 안정감이 되게 커집니다. 그러면 심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기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매출을도 더 많이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책으로도 막 교육으로도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때문에 만들게 된 방법인데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취업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도 스펙도 좋고 여태까지 했었던 역량도 되게 좋고 면접 결과도 좋아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라고 이제 악수하면서 끝냈는데 잘 가세요 배웅하면서 자녀분 있으시다고 했는데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6살인데요. 손이 많이 갈 나이네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출근하기로 한 거 좀 미루시고요. 저희가 연락 다시 드릴게요 하면서 입사 취소시켜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신과 출산에 따라서 이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요새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시기 전에 일단 내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기간을 2년일지 3년일지 1년일지 계획을 대충 해보신 다음에 그때 동안 쓸 돈을 미리 비상금처럼 모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경력 단절이 돼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에 내 커리어를 살리고 싶어 라는 의욕적으로 나오시는 경우보다 남편 외벌이로 버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다시 돈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고 부족하면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아무데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육아휴직을 통해서 경력 단절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그 기간을 계획하신 그 기간 동안 쓸 돈이 조금 있으면 야, 너 같은 회사는 안 가. 지금 그래도 당장 쓸 돈 있으니까 면접 다시 볼래? 라고 하는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후회했었던 그리고 제가 못해줘서 너무 미안했던 것들이 바로 미리 내가 경력 단절될 때 쓸 돈들을 미리 모아준다라는 것들 여러분은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1원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돈 지출을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세금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나 자동차 사고가 난다거나 딱지를 뗀다거나 하는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에서 어긋난 상황들이 되게 되면 제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 관리를 지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수입이고요. 그 안정적인 수입이 주는 게 바로 안정적인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관리는요, 불안하면 못해요. 돈 관리는 돈 없을 때 시작하시면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너무나 빡빡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 최적기예요. 더 늦추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패턴을 만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멘탈 관리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중간중간 숨통 자금이라 그래서요, 숨 쉴 수 있게끔 중간중간 추가 수입을 좀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저축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저축만 하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월급 중에 일정 퍼센트의 저금만 해서는 절대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예, 먹고 사는 정도의 치킨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이게 되겠지만 여기에 중간중간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놔야 그만큼 추가 저축이 되거나 밀렸던 빚을 좀 더 갚아난다거나 아니면 꼭 사고 싶었던 것을 살 수 있어서 마음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 플러스 추가 수입을 좀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개발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당신의 기능적인 부분에 투자해라.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위에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고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덜 쪼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은 멘탈 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에 실패하는 가장 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쪼이면 저축을 못해요. 네. 적금을 들다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적금을 깨고 그 돈을 자꾸 쓰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에 대한 이 상실감과 넌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결국은 저축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저 저축이 되려면 비상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네, 저 안정감이 있어야만 저축이 되거든요. 일단 저축이 된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정적인 수입, 월급쟁이가 아닌 상태에서 자영업이랑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좀 많을 때 이걸 조금 비상금처럼 킵해놨다가 매달 얼마씩 본인에게 월급 주는 형태로 수입을 쪼개 놓으셔야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은 안정감에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월급만으로는 힘들다.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금을 깨는 게 아니라 비상금 통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누수를 채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꾸준히 이 적금이라는 게 이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저축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만기 어렵습니다. 네, 요새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이런 인터넷 뱅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개월만 저축하는 것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 일주일 적금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저축이라는 기간을 최단기간 하셔서 성공 경험을 계속 누적하시면서 이 기간을 늘려가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려봅니다. 네, 이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의지만큼 나약한 건 없습니다. 열정. 예, 이거 약합니다. 예, 이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복싱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훈련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한 대 맞으니까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원투가 나가서 경찰서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탁구공이 날라오면 자동으로 휘두르듯이 이 연습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주머니에 동전이 있다. 그러면은 동전은 정말 없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 생길 때마다 꼭 저금통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마다 메모해서 이런 지출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라는
하는 형태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으로 통장 나누기인 거죠. 월급 통장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 돈이 다 내 돈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내 돈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이고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장 쓸 수 있는 20, 30%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어서 나는 이 100만 원이 들어온 통장은 보지 않고 20, 30만 원의 통장만 보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 거죠. 돈이 있으면 당장 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입금되면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한국에 돈을 많이 주니까 왔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드니까 본인이 쓸 거 술도 한잔하고 친구도 만나고 남는 돈을 고향으로 보낸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야, 그러면 돈 못 모아. 월급 타면 일단 집에 보내. 그리고 남는 걸로 어떻게든 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수입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통장을 나눠서 내가 당장 손대야 될 돈. 아까 말씀드렸던 항아리 기억나시나요? 그 항아리 4에서 6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기간에 맞게끔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들, 이걸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 후회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청약 통장 해야죠. 네, 집이 없으면.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으로 집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예, 청약 통장은요,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우리 부모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거 혹시 본인이 만드셨어요?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 그러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사람들은 집은 꼭 사더라. 집을 사려는 의지는 강하더라. 그러면 집을 사는 통장을 만들면 어때? 그래서 대박이 터져서 막 상 받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약 통장은 옛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저축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이윤도 많고 그때 집값은 또 현실적으로 내가 몇십 년 아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청약 통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을 사기 위한 것보다는 입장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요, 몇 회 이상 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위들이 붙는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횟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권의 입장에서의 청약 통장은 추천. 하지만 집을 위해 청약 통장은 보다 좋은 투자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사마다 다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갖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류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뭐 무주택자나 뭐 자녀나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약간 혜택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끔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할 때 이게 1순위, 2순위로 되는 게 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막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청약 통장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 청약을 할 때의 그 조건 같은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공부를 하시면 집 사실 때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쁘다? 아니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이만큼 투자를 해서 더 불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예를 들면 10%의 수익이 확실한데 4%의 이자를 낸다 그러면 6%의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대출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대박이 날 조짐이 보이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막 모아가지고 무모하게 샀다가 이게 폭삭 망해서 이 빚만 불어나서 정말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사례들도 막 뉴스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이 대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할 때 해야 제대로 된 대출이고요. 무모한 투자, 아니요, 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받는 대출은 정말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신용.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나쁘면 18%, 19%의 비싼 이자를 내고요. 신용이 좋으면 3%, 2%의 낮은 이율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기보다 신용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급할 때 앞이 잘 안 보여요. 네, 급하면 정말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내 현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급박한 무언가 생겨서 마음이 많이 쪼이는 상태라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옆에 다가오는 게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 나중에 돌아보면 야 저런 걸로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급하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하지 않을 때 미리 좀 준비도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아 이런 상품도 있구나, 아 이런 걸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대출 중에 이자가 제일 싼 게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아 무언가 내가 담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 대출 받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급박할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위해 덜 급할 때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출,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는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내 수입이 얼마인지 보다 이 수입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직을 예상해 두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지속적으로 이 돈을 벌 거야 라는 건 내 기대감인 건 거고요.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수입, 지속 가능한 이 수입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상환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받는 대출과 막연하게 급하니까 당장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주세요 라고 하는 대출은요, 갚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율의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확률도 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대출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할 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대출을 계획하는 것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낳게 되면 현 집에서는 조금 좁을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가 몇 개월, 몇 살 정도 되게 돼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을 늘려야 되니까 3년 정도 뒤에는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3년 뒤에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지? 이런 식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되면 3년짜리에 어느 정도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계획, 그럼 얼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입과 기존 대출을 어떻게 상환해서 내 요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변수 대응이거든요.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을 남겨놓고 대출을 받는 게 그래도 나중 상환할 때 조금 덜 허걱허걱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요만큼만 대출을 받고 요만큼은 나중에 받아야지 라고 하면 일단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제 신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대출은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셔서 받으셔야 나중에 대출 계획에도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쉬운 대출.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대출은요,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목적 없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준다고 하니까 라고 하는 대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알아보고 공부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요 세 가지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쉬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당장 이게 보험 쪽으로 예를 드린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데 라고 꼬치꼬치 따지는 데가 있고요. 그냥 쉽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꼬치꼬치 물어보고 보험에 가입한 데는 돈 지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쉽게 조건 없이 보험 가입을 한 데는 나중에 돈 지급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해서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의 여지 자체가 많다. 그리고 요새 보이스피싱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전화를 받는데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쉬운 건 가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 계획 없이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환 계획도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공부하고 미리 대출을 계획해 놓으시는 게 아니시면 그냥 위험하다. 웬만하면 받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 대출 말고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사람 관계가요. 저는 되게 없어 봤더니요. 돈이 없기만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는 현명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대로 진행되는 대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추천해줘라. 난 당신을 믿는다. 라고 대출을 받았다가 되게 봉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10년 상환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건요.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가 내야 되는 이자가 높거든요. 그리고요. 보험을 추천해 주시는 분의 수당도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들은요. 그분의 이익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추천할 때 대부분 그 대출을 통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는 고지곳대로 갔을 때는 정말 그분의 이익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대출이 아닐 확률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해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수당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보다는 내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더 적합한 상환 가능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로또 좋죠. 네, 일단 그 로또 없이 인생 역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로또도요. 제가 용꿈을 꿨는데 사야죠. 예, 그러니까 사는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듯이 정말 노력이라는 걸 해서 정말 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1억 천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 그렇게 부를 형성하신 분들은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그리고 삶에 만족한다 라고 하는 분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돈이 많은 거 되게 중요하고 저도 많았으면 참 좋겠거든요. 넘치도록 많은 돈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돈은요, 꾸준히 모여진 부분, 그리고 내 능력에 적합한 돈만큼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 그리고 저도 계속 되뇌 있는 건 뭐냐 하면 나에게 투자를 하자. 뺏을 수 없는 내 근육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어서 로또보다는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간,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10만원, 100만원부터 모아보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이뤄보지 않은 것들을 너무 터무니없이 계획하기보다는 일단 100만원부터 모아보자. 100만원 모았어? 그럼 이걸로 200만원 모아보자. 이걸로 500만원 모아보자. 그래서 1000만원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난 할 수 있어. 난 해냈어. 나는 계속 할 수 있는 건 거야.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이런 상징적인 금액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하나 더 크게 성취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러니까 정말 대박이 났더라.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쿠팡맨 하니까 월급보다 빨리 많이 모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을 유지하시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수입이라고 하는 건요, 계단과 같아요. 한 번에 엘리베이터처럼 쭉 올라가는 거는요, 없어요.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런 사기 저 많이 당해봤거든요. 네, 1억 천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와! 라고 하는 그런 와우 포인트를 주는 기회들은 먼저 위험 요소라 생각하셔서 꺼리셔야지 그런 소식들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저기 가니까 대박 났대. 나도 저거 투자해볼래. 야, 저기에 돈 된다고 하던데 우리 한번 가서 소식 한번 들어볼까? 이런 것들 지향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했을 경우에는 제 멘탈에 명확한 게 딱 박혀요. 넌 안 돼! 이게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것보다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 유지하시는 건 어떨지. 저는 계속 공부하고 들여다보는데요. 터무니없는 얘기들 많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여서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풍차 돌리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좋은 저축 방법이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120만 원씩 저축하는 건데 전 12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좋은 방법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돌아라 물레방아라는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40만 원 적금법, 이렇게 좀 현실적인 걸로. 그래서 터무니없이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아라 물레방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월급만 가지고는 무언가 살기가 힘들고요. 점점점 삶이 팍팍해지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그 기간을 저는 6개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6개월쯤 됐을 때 적금 하나가 딱 만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빚을 갚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한번 가거나 하는 숨통을 한번 트이고, 또 6개월 동안 열심히 살다가 6개월 되는 시점에 적금이 하나 올라가게 되면 요걸로 또 빚을 갚거나 가전제품을 하나 산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6개월 단위의 적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기 적금 하나, 12개월 하나, 18개월 하나, 24개월 하나, 만기 적금을 이렇게 4개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만기가 될 때마다 1년 만기로 새롭게 저축을 계속 갱신을 하시면 나중에는 40만 원으로 매년 240만 원씩 6개월마다 돈이 들어와서요, 그걸로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 그걸 저는 물레방아 적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결혼하기 전과 후가 있고요, 자녀가 있기 전과 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모아두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 후에 아끼려고 하면은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이거 아껴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불 자꾸 왜 껐어, 물 잠궈, 온도 좀 낮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식의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것들이, 포인트들이 많아서 돈은 사실은 결혼 전에 모으는 게 가장 좀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살 때 궁상 떠는 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 지하 단칸방에 거미줄 있고 곰팡이 사는 집에서 사는 거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데 그런 집에서 산다 하면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간별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혼일 때 충분히 인내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놓아두시고, 결혼하신 뒤에는 아내와 협조하에 최대한 알뜰하게 살면서 저축을 좀 해두시고, 자녀가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최대한 애기 어릴 때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아끼면서 같이 하고, 그 친구가, 우리 자녀가 조금 자랐을 때 그를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형태로 기간별로 목적도 다르고 아끼는 방법과 강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아내는 조그만 것에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큰 기준이었던 게, 정말 오빠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정말 점점점 선물의 강도가 세져야 되고, 정말 출장 갈 때마다 명품백 사려고 막 돈 빌려달라고 하는 후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돈 쓰는 것 자체를 되게 당연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 꼭 한 번 더 계산해보고,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사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이 선택지를 가진 사람,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촬영되면 아마 안 해도 보시겠죠? 계속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네.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네, 기다려주신 만큼 충성을 다할 테니 계속 어디 가지 마시고 제 곁에 있어 주시고요. 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고 물심양면 서포트 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신입사원이라든지 신규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귀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낮추시기보다는 당당하게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가다가 지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단계 성공의 작은 하나하나의 스텝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셔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셔서 결국은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